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벌써부터 이 단풍이 곱게 물을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수차례 소환을 시도했지만 정 교수가 이 검찰의 소환을 거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금요일 밤 늦은 시각 정경심 교수가 조국 장관과 그리고 딸과 함께 자택에서 함께 모이는 사진도 포착이 돼서 공개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정경심 교수 소환을 둘러싼 검찰과 정 교수 사이의 어떤 힘겨루기 양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요 완전히 선선한 가을 날씨입니다.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자택에서 3개 이상의 하드디스크가 교체됐다. 그리고 그 하드디스크를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에 제출한 하드디스크에서 수상한 문건이 발견됐는데 조국 장관의 자택에서 단국대 장용표 교수의 아들 서울법대 인턴 증명서가 나온 겁니다. 이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이 의혹 상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뉴스 속보도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지금 이 시각 조국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것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국 장관의 자택 PC에서 단국대 장 교수 아들의 서울대 법대 인턴 증명서가 나온 마당에 검찰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뉴스 속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이제는 조국 장관을 제대로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조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검찰이 현재 압수수색 중이다라는 뉴스 속보 발빠르게 여러분께 보도해드립니다. 잠시 후 관련된 뉴스 상세하게 오늘 돌직구쇼에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내용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검찰이 지금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도 바로 오늘 동아일보가 취재한 이 사실과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조국 집의 PC에 딸과 그리고 딸의 논문 교수 아들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가 나란히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니 일단 서울대 인턴 증명서가 왜 조 장관 집 PC에서 발견된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의 딸 인턴 증명서뿐만 아니라 딸의 논문을 지도해줬던 교수의 아들, 단국대 장용표죠. 제1저자. 그 아들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가 도대체 조 장관 집 PC에서 왜 발견이 된 겁니까? 지금까지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부인 정경심 교수와의 관련성만이 대두가 됐었다면 지금부터는 딸과 장 교수 아들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조국 교수가 조작하는 데 관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 딸 동양대 표창장 원본 등 확보를 지금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나선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렸던 내용,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하드디스크가 하나 더 있다. 정경심 교수가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그 남은 한 개의 하드디스크를 찾아라. 이번 압수수색 검찰의 미션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상세하게 보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국 장관은 청문회에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딸은 분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에서 인턴을 제대로 했다. 그리고 출입증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 다른 인턴 동기와 출입증을 공유했다. 라고 분명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키스트가 조 장관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모두 부인했습니다. 조 장관의 딸은 5일 만에 인턴을 관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럿이서 출입증을 함께 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키스트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 조국 장관의 청문회 해명이 또다시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조 장관 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 몇 개나 한 겁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100대 기업의 임원의 72%, 그리고 20대 국회의원의 44%가 모두 다 386이다.
한국은 386의 나라, 중앙일보가 기획기사를 썼습니다. 정치, 경제, 권력 15년간 386이 들어주었다. 조국, 안희정 등 논란도 잇따랐다. 기득권 급급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불평등의 치유자가 아닌 수혜자가 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조 장관 이슈 때문에 불거진 이야기들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700mm의 물폭탄 그리고 강풍, 한반도 동남부가 마비가 됐습니다. 이 태풍 타파가 제주, 남해, 동해안을 강타하면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현장의 사진도 오늘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바라기는 이 태풍 피해가 빨리 수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손흥민의 속눈썹이 오프사이드에 걸렸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경기 보면서 분노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손흥민이 멋있게 골도 넣고 또 어시스트 도움도 주고 있었는데 지금 함께 보시죠. 자, 이게 손흥민이 과연 오프사이드에 걸렸냐가 지금 논란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프사이드 안 걸렸어요. 그렇죠. 지금 레스터의 수비수들과 손흥민의 위치가 지금 일치하고 있는 건데 그러자 우스갯소리로 손흥민의 속눈썹이 기니까 손흥민의 속눈썹이 오프사이드 라인을 밟은 건 아니냐 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문제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검찰이 지금 조국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법무부 산하에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 초유의 상황에 대해서 조 장관 본인은 과연 어떤 입장을 표명할까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월요일의 남자 변한봉 변호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소신파 국회의원, 조국 장관보다 요즘 더 유명해진 박용진 의원 모셨습니다. 그리고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의 장희영 교수님 나오셨고요.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배민 박사님도 모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조국도라는 말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딸의 그리고 단국대 장 교수 아들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법대 증명서를 조 장관이 위조해 주는데 가담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오늘 불거졌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체포영장인데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수차례 소환했는데 정 교수가 이를 부인했다. 이건 팩트인데 검찰이 그 다음 단계로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동시특검. 야당에서는 동시특검 카드를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신종 물타기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다채로운 이야기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청문회에 거짓이 추가됐습니다. 조국 장관이 딸의 키스트 인턴과 관련해서 했던 발언들이 또 거짓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뉴스 속보 다시 한번 보강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 조국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현재 압수수색 중입니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원본이 조 장관의 방배동 자택에는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과연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렸던 조국 장관의 집에는 PC가 3대 있었고 교체한 하드디스크는 2개가 아니라 4개였다라는 저희 단독 보도와 관련해서 아직 검찰에 하드디스크 1개가 제출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제출되지 않은 하드디스크 1개를 찾기 위해서 현재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 밤 늦은 시각 모처럼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 장관의 딸까지 한데 방배동 자택에 모이는 것이 한 매체에 의해서 단독 포착이 돼서 그 사진도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지금 조 장관의 집에서 찾고자 하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검찰이 찾고자 하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이 이야기도 오늘 상세하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박용진 의원님, 자, 현직 법무부 장관의 집이 검찰에 의해서 압수수색되고 있다. 저는 기자 생활 10년 차인데
저는 이런 초유의 상황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유례가 없는 일로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 장관 그리고 지휘권까지 있죠. 수사 지휘권도 사실은 발동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그냥 뭐 군대로 치면 사실은 이제 항명을 넘어서는 일종의 내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참 마음이 좀 착잡하고요. 예. 국민 여러분들 보기에도 아주 민망하고 죄송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끝까지 어쨌든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예. 검찰도 지금 상황을 이렇게까지 가는 것이 혹여나 자기 자존심이나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수사 결과로 보여줘야 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과 함께 또 이와 관련된 조국 장관이 어떤 입장을 발표할 건지도 지금 저희로서는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저희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제 의총이 있습니다. 네. 의총에서 이런 상황 전체에 대한 상황을 좀 같이 공유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화 대변인,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건 압색영장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환경부 장관도 아니고 농림축산부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에요. 검찰의 인사권, 조직개혁,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을 검찰이 하도록 법원이 허가를 해줬다. 검찰이 뭔가 압수수색을 위한 법원에 제출한 명분이 타당하다라고 사법부도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어찌 보면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굴욕적인 거잖아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당한다? 과연 이 정도 사태가 됐을 때 조국 장관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앞서 초유의 사태, 유례 없는 일이라고 표현하셨지만은 대한민국 법무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 당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요. 우리나라 법무장관 장관 의전 서열 6위입니다. 6위다. 대한민국 6위 의전 서열 6위 장관의 집을, 그것도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할 정도의 법원이 판단을 했으면 이거는 상당 부분 무언가가 인정이 된다는 것이고, 그동안 지금 2달 가까이 논란이 계속돼 오고 있습니다만 조국 장관이 그동안 했던 말들이 너무나 많이 거짓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압수수색 영장만으로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도 쭉 신문 보여주셨지만은 오늘도 거짓말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그동안은 조국 장관의 위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했다면 새롭게 지난주부터는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아주 천연덕스러웠던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고 있잖아요. 이 상황이면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법무장관 스스로 무언가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 법무장관, 조국 장관이 임명되던 9월 9일 이전에 대통령께서 마침 또 순방 다녀오셨어요. 오늘도 지금 뉴욕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가 계십니다. 현재 뉴욕 밤 시간이지만 국내에 있는 상황 모든 참모들과 이 보고 받으면서 협의하실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리거든요. 국내에 있는 순방가 있어도, 대통령 순방가 있어도 국내에 있는 모든 상황 다 이렇게 보고 받고 거기 현지 같이 있는 참모들, 그다음 여기 남아있는 청와대 참모들하고도 의논 다 나눕니다. 대통령께서 이제는 좀 무언가 결단을 해주셔야 이 혼란스러움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국 장관이 저 지경까지 가 있는 거 대통령 모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한번 대통령의 결단.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돼주기를 대통령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 아침에 드립니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 자, 변함국 변호사님, 문득 궁금한데 검찰을 총괄하는 게 법무부잖아요. 그 법무부의 대표가 이제 법무부 장관인데 이번 압수수색,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검찰이 이번엔 법무부에게 보고했을까요? 보고를 당연히 하지 않았겠죠. 그럼 청와대는 보고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어. 조국 법무부 장관도 이제 사실 임명되기 전부터 자신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일조를 보고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국 장관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장관에 대한 수사니까 당연히 보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겠죠. 그리고 수사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청와대 보고하는 게 그게 잘못된 관행이라고 해서 민정수석을 검사로 임명하지 않았던 게 지금 현 청와대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런 구체적인 수사 사항을 우리가 청와대 보고해야 되느냐? 법상으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검찰 내부 규칙으로는 법무부 장관한테 중요 사건은 보고할 의무가 있긴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보고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현 정부도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검사로 임명하지 않았던 것도 청와대가 검찰을 자신의 그 권력의 신여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의지 아니었느냐? 아마 지금 조 장관은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오는 거 사전에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예. 그렇으니까 이제 어젯밤에 뭐 다른 보도처럼 뭐 이제 만나서 가족 간의 회의도 했었을 거고 여러 정황들이 있었겠죠. 근데 조국 장관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이전에 한번 그 압수수색 기각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설마 여기까지 들어오겠냐 생각을 했다가 불현듯 이제 불의 타격을 받은 거죠. 압수수색을 당해본지는 않아서 저희가 네. 압수수색을 당해본 분들의 좀 심경이랄까 어떻습니까 보통? 저도 제 의뢰인들한테 압수수색 당해서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정치적 충격이 상당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사관들이 와가지고 뭐 이게 서류 들춰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집에 방 2개, 거실 하나, 부엌, 화장실 4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 6명 정도의 수사관이 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수사관 당신은 안방, B 수사관은 작은 방, C 수사관은 화장실 들어가서 3시간 동안 일단 가둬놓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 책이면 책자 하나하나 넘겨보고 앨범 있으면 앨범 사진 밑에 혹시 숨겨둔 경우도 있거든요. 예전에 보면 앨범에 사진 밑에다가 수표 하나 넣어놨던 게 발견된 게 있어가지고 내부 매뉴얼로 앨범까지는 다 들춰봐라. 이불이 있으면 이불 호청 다 뜯어보고 침대 시트 들어보고 하다못해 옷장이 있어 옷장을 열어보고 속옷 하나까지 다 펴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나가요. 물론 그 사람들이 나갈 때는 정리해주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다 뒤져본 다음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싹 나가게 되죠. 가족들 입장에서는 도둑든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집안을 한번 들었다 놨다 완전히 해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족들 입장에서 충격은 상당합니다. 예. 더구나 미성년자나 여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속옷까지 다 내팽겨치고 남자들이 들춰봤다는 거기 때문에 가족들의 심경은 상당히 이제 엄청난 충격이 오죠. 아니 조국 장관의 입장에서 일부러 좀 한번 편을 한번 들어보자면 장희영 교수님, 아니 조국 장관이 아니라고 지금 계속 몰랐다라고 하잖아요. PC 하드디스크도 지금 입장 안 밝혔고 동양대표 청첩도 분명히 받았다라고 했는데 법무부의 장관인데 나한테 보고도 없이 우리 집을 압수수색 들어왔다? 조국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굳이 편을 든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히려 그래 그 검찰총장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조국 장관 편을 드는 거겠죠. 아, 그래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나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했으니 그리고 만약에 뭐 처가 문제가 있다면 처가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계속 좋게 본다는 전자하에입니다. 좋게 본다면 게다가 현재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입장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라면 법을 집행하고 만약에 죄를 따지기 위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무엇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래 오히려 이번 기회에 떳떳하게 모든 게 밝혀지겠구나라는 입장이 오히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된다. 여기서 부당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또 더 의혹을 사지 않을까요? 예. 그렇군요. 검찰이 지금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이유와 배경이 무엇일까요? 조국 장관이 청문회에서 한 발언이 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자택에 오늘은 주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조 장관의 조카, 조 장관의 처남 등등을 겨눴다면 오늘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검찰이 조국 장관 본인을 겨누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조국 장관의 자택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택 PC에서 나온 인턴 증명서, 조국 장관 직접 연루 가능성, 조 장관 자택에서 PC에서 하드디스크, 교체한 하드디스크에서 조국 장관의 딸의 서울대 법대 인턴 증명서 파일도 나왔고요. 자, 이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어색한 게 하나 나와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에서 저기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의 서울대 법대 인턴 활동 증명서 파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서울대 법대 교수가 누굽니까? 조국 장관이죠. 조 장관과 장영표 교수는 일면식이 없다. 학부모 모임 때 한 번 봤다. 라고만 표현했던 서먹서먹한 사이인데 그 서먹한 사이 장 교수 아들의 서울법대 인턴 증명서 파일이 왜 도대체 조 장관 자택 PC에서 나온 건가? 상당히 어색한 파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각에선
스펙프맛이 이야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 장관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거 혹시 스펙프맛이의 증거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장용표 교수 아들 장 씨는 이렇게 검찰에서 앞서 진술했어요. 서울대 법대 세미나에 한 번 참석했고 사실상 허위로 수료증을 받았다. 그런데 조국 장관 딸이 내 인턴 증명서까지 함께 한영 외고에 제출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장 씨는 나 인턴한 거 아닙니다라고 사실상 검찰에서 시인을 했는데 나의 인턴 증명서를 누가 가져왔느냐? 조국 장관 딸이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서울대 법대 관계자들은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서울대 법대는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사람이 없고 같이 인턴을 했다는 장 교수 아들은 조국 장관 딸이 가져왔다라고 얘기했고 두 사람의 인턴 증명서가 조 장관 집 PC 하드디스크에서 나왔고 그 하드디스크를 누군가가 교체하려 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서울대학교는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인턴 활동한 고등학생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요, 조국 장관이 연루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명서 자체가 조 장관 자택 PC에서 위조된 것 아니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처럼 말입니다. 검찰은 해당 인턴 증명서 위조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병민 박사님. 네. 이거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너무 어색해서 조 장관 자택에서 도대체 장영표 교수 아들의 서울법대 인턴 증명서가 거기서 왜 나옵니까? 장영표 교수 아들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제출한 게 아니라 조 장관 딸이 한영외고에 갔다가 제출했다.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또 얘기합니다. 나는 하루밖에 가서 세미나 참석한 적밖에 없는데 15일 보름 정도 활동했다라고 하는 인턴 증명서가 나왔다. 누구로 인해서? 조국 장관의 딸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얘기들을 사실상 수사 과정 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조국 장관이 딸하고 장 교수 아들 인턴서를 뭐 위조했다. 뭐 이게 연관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이제 명확한 사실들을 밝혀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만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표창장을 받았으면 활동 증명서에 대한 증명서를 받았으면 누군가는 발급해 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발급해 준 사람이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선 아무리 많이 조사해봐도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센터의 센터장으로 활동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있죠. 예. 한인섭 원장이 수차례 지금 조사를 받아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나 또한 발급해 준 사실이 없다. 한인섭 원장이 발급해 준 거 아니었어요? 한인섭 원장이 그 자리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죠. 이것은 누가 발급해 준 겁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조 장관 딸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발급해 준 거예요? 여기에서 한인섭 원장과 함께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 누가 재직하고 있었냐? 조국 장관이 거기에 재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딸이 대한병리학회에서 SCI 2급에 대한 논문을 발급받도록 도와줬던 장영표 교수의 아들도 그 학교, 내가 몸을 담고 있는 학교에서 인턴하게 되고 그 인턴에 대한 증명서까지 다 나가게 됩니다. 그럼 아무리 법적인 상식이 없거나 이 부분 속에서 모든 정치적인 편견을 다 배제하고 보더라도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단 한 사람 고리가 남게 되는 건 조국 장관 아니겠습니까? 여기 한 가지 덧붙여서 동양대학교 표창장 논란 가지고 이 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네, 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네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조국 장관이 있는 PC에서 이 파일이 발견되고 나서 야 이건 영화 기생충처럼 위조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세간의 의심이 머리 끝까지 증폭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조국 장관 자택의 컴퓨터 PC에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 관한 인턴 증명서까지 파일이 발견됐다고 하면 이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컴퓨터가 무슨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는 공장도 아닌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면 여기에 대한 원본과 실질적인 진위 여부를 조국 장관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한 아마 수사에 대한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지금 저희가 생방송으로 조국 장관 딸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와 관련된 의혹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조국 장관이 이에 대한 반박을 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장관은 딸의 서울대 인턴 수료증은 정상 발급된 것이다. 지금 뉴스 속보 들어왔어요. 그리고 과장 보도를 감수했지만 이건 참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조국 장관이 법적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상황이 참 타이밍이 저희가 이거 보도하고 있는데 조국 장관이 지금 입장을 낸 겁니다. 다시 한번 조 장관의 해명, 반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딸의 서울대 인턴 수료증은 정상 발급된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자, 일단 소개해드렸고, 박용진 의원님. 네. 근데 거기서 조 장관 집에서 당국대 장윤표 교수 아들 인턴 증명서 왜 나오냐고요. 교육이시잖아요. 정상 발급에 대해서 서로 기준이 다른 게 아닌 거라면, 공익인권법센터의 그 행정적, 실무적, 그리고 모든 대외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한인섭 서울대 교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인섭 교수가, 어쨌든 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 장관 딸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본인의 입장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표명한 적은 없으니까요. 또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도 발급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검찰 쪽 입장인 것 같은데, 조 장관이 그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라고 한다면 그 근거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권법센터에서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발급을 했고 그 발급 근거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권법센터에서 밝히거나 아니면 조 장관 쪽에서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이 문제는 일단 뭐 깨끗하게 끝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빨리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질문해 주신 사안과 관련해서도 왜 단국대학교 그 교수의, 의대 교수의,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논문 제일저자를 올려준 그 제일 교수의 아들이 한영외고 친구죠. 조 장관 딸의. 그의 인턴 활동 증명서가 왜 조국 장관의 자택 PC에서 나왔는지, 그 파일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이 해명을 해주시면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게 지금 조 장관께서는 이 문제를 그냥 과장 보도다, 다시 말해서 허위 과장 보도다라고 이제 단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 근거 자료를 분명하게 해주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모든 뭐 허위, 과장, 그리고 비방, 근거 없는 모략 이런 것들은 진실 앞에 아침 햇살처럼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진실의 근거를 분명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근거를 대라. 예, 그 근거와 관련해서도 분명하게 제출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된다면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저는 뭐 당연히 그 시민의 권리니까 조국 장관도 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근거가 분명히 좀 빨리 제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장 교수 아들의 인턴 증명서가 왜 거기서 나왔는지에 대한 근거도 밝혀야 된다는 건데, 지금 딸의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서도 청문회에서 분명히 받았다라고 조 장관이 밝혔는데, 검찰 수사 결과 정기진 교수의 PC에서 직인 따로 잘라놓은 파일, 그다음에 워드 프로세서로 딸 표창장 내용, 정 교수가 친 내용, 조각조각 상장들 이거 다 나왔잖아요. 조금 이따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만 키스트에서 인턴 활동한 것도 청문회에서 분명히 이렇게 딸아이가 정말 열심히 했다. 근데 이마저도 이건 아닌 걸로 키스트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국 장관이 그 본인이 쓰던 PC에서 인턴 증명서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법적으로 법적인 검토까지 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뭐냐면, 지금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일과 여러 의혹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모든 게 나하고 직접 관련이 있었던 건 없었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다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운동학원에 이사로 등재해 놓은 것마저도 나는 잘 모른다, 아버지가 한 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했는데, 이거 PC에 관한 문제는 직접적으로 조국 장관 본인과 연관될 수도 있는 의혹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긴급하게 해명 자료를 내고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나서는 것 같아요. 예. 그 전까지는 아내가 했고 동생이 했고 오촌 조카가 했지만 이 건은 어쩌면 조국 장관 직접 관련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서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조금 사실은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예. 조국 장관이 장관이 된 이후에는 이런 모든 의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무런 입장을 내세운 적이 없어요. 해명도 안 하고 반박도 안 어떤 하고. 질문을 해도 그냥 묵묵부답이었고, 오히려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들만 했는데, 지금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도 사실은 조금 전 의아하게 봤고,
쓴 멘트가 허위 보도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과장 보도라는 말이 있었어요. 과장 보도.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게 뭐 증명이 위조가 되느냐 어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명백한 허위라면 허위 보도라는 표현을 적시하셨어도 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단순한 과장 보도라는 건 조금 뭔가 부풀려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PC에서 그 장씨 그러니까 조국 딸의 같이 한영여를 다녔던 장 씨의 그 인턴십 증명서가 나온 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본인도 적절히 당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황하신 왜냐하면 거다. 어떻게도 해명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뭐 당장 그 화살을 조국 장관에 겨냥을 해서 그럼 이게 한인사업센터장도 발급한 게 아니라 또 검찰조사에서 모든 서울대 법대 쪽 관계자들이 다 발급해준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발급했어요? 조국 장관도 본인이 발급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나왔어요, PC에서. 누가 발표한 거냐?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예를 들어서 위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조국 장관의 어떤 뭐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뭘 넣어서 예를 들어 여기까지 가능하다고 쳐요. 다 정경심 교수가 혼자 했다고 쳐요. 근데 만에 하나 또 그것도 부인을 한다면 이거는 예전에 모 연예인이 내 몸에서 마약이 검출됐는데 나도 내 몸에서 이게 왜 나왔는지 이거랑 똑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지금부터는 해명을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해명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과장 보도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은 오히려 해명보다 못한 답일 수 있거든요. 해명보다 못한 답이다. 그렇죠. 오히려 그 박영진 의원님 말씀처럼 무언가를 이렇게 많은 의혹이 나와 있고 지금 입장은 저는 왜 자꾸 안타까운 자의 표정을 짓냐면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 원래 저 사람들은 진실을 말해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라고 차치할 수 있어요. 외면할 수 있어요. 네. 외면하면 안 되지만 정치인들은 외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지지하던 사람들까지도 의혹을 갖고 혹은 조금 더 구체적인 해명을 좀 해주셨으면 그래 내가 좀 더 지지를 할 텐데 세게 할 텐데 이런 마음이 있는 이탈층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과장 보도라는 말 이전에 그래요. 사실은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예요. 그런데 과장 보도가 되고 있어요. 혹은 허위 보도가 되고 있으니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겁니다라고 할 때 지지자들이 맞아요라고 같이 외칠 수가 있는데 너무나 막연해요. 이건 맞아요라고 외칠 수 없다. 그렇죠. 나와 있는 거. 심지어 장씨 아들이 그랬잖아요. 나 안 다녔다. 안 다녔다. 5살밖에 안 다녔는데 사실상 저 인턴십 허위로 받은 거 맞습니다. 그 인턴십 누가 줬냐? 모르겠는데요. 조국 장관 딸이 갖다 줬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당시 순수했던 고등학생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죠. 그 생각까지 네. 들거든요. 거기다 아무런 해명 없이 과장 보도다, 법적인 조치하겠다. 전 이 부분은 조금 경솔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예. 자, 조국 장관. 조국 장관이 또 입장 냈어요. 정경심 교수 퇴원했고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이다. 저희가 잠시 후 두 번째 주제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인데 정경심 교수 퇴원했다. 조만간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이다. 조국 장관이 오늘 출근길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대체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의 서울대 법대 인턴 증명서가 왜 조 장관 자택 하드디스크에서 나왔는지 저희로서는 이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에 대한 해명, 박용진 의원 언급하셨던 것처럼 일단 근거를 좀 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문회 때 키스트와 관련된 조 장관의 발언도 사실상 거짓말이다.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발언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지원서 한번 보자고요. 자기소개서. 키스트 분자인식연구센터에서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 그럼 여기서 8일은 빠졌는데 교수님의 양해로 8일은 빠졌다는 얘기죠. 2주는 했다는 얘기죠. 대략 예 그렇습니다. 제가 키스트에 확인을 했습니다. 따님이 몇 번 왔나. 따님은 출입증에 2011년 7월 12일, 20일, 21일 3일간만 출입증도 아닌 방문증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이건 정식 공문이에요. 국회의원을 보낸 3일밖에 출근을 안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확인을 딸한테 했습니다. 아이가 출입을 할 때 태그를 한 경우도 있고 여러 명하고 같이 갈 때는 태그를 찍지 않고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고 그러면 합니다. 자, 두 가지 발언이 거짓말이다라는 지적이 나와요. 첫 번째, 딸이 정상적으로 인턴을 했다. 두 번째, 출입증을 같이 썼다. 자, 키스트가 입장 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국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의 키스트 인턴 활동 기간은 3주라고 적시했습니다. 꽤 긴 기간 동안 키스트에서 인턴을 했다. 대단한 거죠. 조 장관의 발언대로 이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조국 장관은 청문회에서 2주간 출근했다. 1주가 줄죠? 어쨌든 2주 출근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키스트가
조 장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어요. 2011년 7월 18일, 8월 19일 연수하기로 하였으나 학생이 자발적으로 5일 만에 중단함. 그러니까 5일 나오고 안 나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인턴 증명서 발급된 내용은 없다. 이게 국회에 어제 제출한 키스트의 공식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키스트는 조 장관 청문회 발언 거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출입증과 관련된 경우 조금 전 조 장관은 여럿이 함께 들어가서 출입증을 공유했다라고 했지만 키스트는 여러 명이 한 번에 출입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출입증으로 여러 명 출입은 불가능하다. 기술적으로 안 된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박정화 대변인. 네. 차라리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출입증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조국 장관은 청문회에서 아까도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딸아이한테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여럿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두 가지 가설이 딸아이한테 확인을 안 하고 본인이 저런 식으로 거짓 해명을 했거나 아니면 딸아이마저도 아빠한테 잘못 얘기를 했거나 이것도 금방 확인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5일간 키스트는 그 인턴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5일간도 그중에서 3일밖에 출근을 안 했을 개연성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주간에 했다는 인턴 자체가 하늘에 붕 떠버리는 허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키스트 어떤 거냐? 조국 장관이 처음 임명되고 나서 대통령께서는 기초과학을 위해서 현장 국무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바로 콕 찍어서 저 키스트 가서 조국 장관 앞서 놓고 했던 그 키스트였습니다. 키스트에 가서 그동안 나왔던 이런저런 키스트의 반박이나 익명을 가장하고 나왔던 이런저런 증언에 대해서 입을 막으려 하는 거 아니냐. 왜 하필 키스트에 가서 외부 국무회의를 했느냐라는 그때 당시에 여러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 후에 키스트가 조용히 있다가 이번에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서 저렇게 공식으로 답변을 한 겁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조국 장관 답변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조 장관의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첫 번째 토크가 길어졌네요. 9시 54분 58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합니다. 자,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검찰의 소환에 계속해서 불응했던 정황이 다 확인이 됐습니다. 조국 장관은 조금 전 출근길에서 아내는 퇴원을 했고 조만간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 저녁 모처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던 정경심 교수가 자택에 조 장관과 함께 늦은 시각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딸도 늦은 시간에 조 장관의 자택에 모여들고 있는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대축회의를 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 앞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바로 옆엔 검찰 소환이 임박한 부인 정경심 교수가 서 있습니다. 한 손엔 휴대전화를 들고 가방을 맨 정 교수가 집으로 들어갑니다. 조 장관이 외부에서 정 교수를 차에 태우고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 장관 도착 직전엔 집으로 들어서는 딸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정 교수의 모습이 노출된 건 지난 5일 동양대 CCTV에 담긴 뒷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전 연구실 컴퓨터 등을 빼낸 사실이 알려지며 증거인멸 논란이 일었습니다. 집에서 쓰려고 가져온 것이란 취지입니다. 쓰려고 가져왔는데 왜 남의 트렁크에 가지고 있다가 냅니까? 정 교수는 이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법적 책임 져야 되겠죠? 제 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정 교수가 표창장 위조 혐의 이외에 사모펀드 투자 등 추가 혐의로 검찰 소환이 임박하자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바로 변호사께 물어보겠습니다. 변호무 변호사님, 잘 아시니까 워낙. 자, 지금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수차례 소환을 요구했는데 정경심 교수가 정신과 진료를 받기 때문에 소환에 응할 수 없다라고 거절해온 사실이 확인이 됐기 때문인데 자, 이거 조국 장관 입장에서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아니 검찰의 소환, 조 장관도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분명 말씀하셨으니까 법무부 장관의 아내가 설마 검찰 수사 고의로 지연하려고
소환에 안 응했겠습니까? 정말 뭐 아팠으니까 안 나간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좀 상황을 볼 필요가 있었겠죠. 관련자들의 진술이 당초 이제 정경심 교수가 얘기를 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처음에는 조국 장관이라든가 정경심 교수와는 전혀 무관하게 오촌 조카의 일탈 내지는 일부 사람들의 일탈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으면 싶었었는데 그 관련자들의 진술이 점점 바뀌게 되면서 사실상 그 핵심에 있어서는 정경심 교수가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도 사실 시간을 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병원에서 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저 정도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아마 여기 입원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검찰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더구나 아마 어제 이제 그 가족회의 사진이 공개됐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조금 더 병원에서 시간을 가졌을 텐데 아니 병원에 있고 힘들다고 하면서 어제 이렇게 집안에서 모여서 회의하는 건 뭐냐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바로 이 모습이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바로 퇴원을 했고 검찰 손에 응하겠다라는 식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만약 그 상황이 아니고 어제 그런 가족 간에 회의하는 모습이 언론에서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일단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네.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한 것 이상으로 언론의 과장 허위 보도로 큰 심적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소환에 당연히 응할 것이다. 다만 시간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유예를 했었을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가족회의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었던 상황까지 간 게 아닌가 싶네요. 오늘 한국일보가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썼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네. 아직은 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인데 만약에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게 되면 검찰은 뭐 여러 가지 카드를 다 고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일단 통상적으로 피의자를 3번 소환하고 피의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체포영장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증거가 점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더구나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무소 위조로 보통 기소를 당했는데 그 당시에도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 바로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 입장에 설레가 있기 때문에 만약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고 주변 참고인 조사라든가 여러 증거를 봤을 때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부르지 않고도 기소할 수 있다라는 카드도 들고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굳이 법무부 장관 배우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더 심각한 상황보다는 검찰 입장에서는 응하지 않으시다면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것을 보고 우리는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한번 보였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속보가 지금 또 추가됐네요. 검찰이 조 장관의 아들이 지원한 아주대 로스쿨도 현재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군데 줬다. 법원이 이거 다 발부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뉴스 속보 말씀드리면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 그리고 동시에 조 장관 아들이 지원한 아주대 로스쿨도 현재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장희영 교수님, 조 장관이 조금 전에 부인은 퇴원했고 이제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밝혀서 이제 검찰에 서로 이제 부르고 다시 나오고 하는 건 다 조율이 될 걸로 보여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보통 검찰의 수사 소환에 불응할 때는 이게 대외 활동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여부를 검찰도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자 지금 조 장관 자택에서 정경심 교수의 모습이 포착된 건 사실은 그때 동양대에서 검은 번거지 쓰고 뒷모습 포착된 이후 처음이잖아요. 그 모습 보셨을 때 방배동 자택 이번에 모인 모습 보셨을 때 대외 활동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그 질문 답 알고 하신 거잖아요. 아니, 누가 봐도 지금 멀쩡히 본인이 걸어 들어가고 있고 가족들 같이 모여 집에 어쩌면 그냥 단촐한 아주 다정한 집안의 모습이에요. 온 가족이 함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다정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검찰 소환에 응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좋지 않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제까지 그런 이유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만 나와도 다 지금 이게 아닌 걸로 뒤집혀 버리니까 사실은 지금 되게 아플 수도 있어요. 아픈데 기운에서 걸어 들어가는 걸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게 안 보이는 건 우리의 잘못은 아닙니다. 지금 이쯤 되면 우리의 잘못은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음모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지금 검찰이 너무 발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오늘 압수수색도 그렇고 지금 자꾸 속보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진짜 검찰 참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니까 아마 그동안은 뭐 검찰에 당연히 뭐 대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서로 했었겠죠. 병원에 있으면서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도 있지 않았어? 라는 게 이제 오히려 들통이 나면서 그렇죠. 더 큰 문제가 날까 봐 퇴원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뒤늦게 집에 한 발씩 늦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조금 제가 아까 좀 전에 또 법무부 장관께서 과장 언론 이야기하셔서 하나 수정 언론 할게요. 저희 앞서 우리 변호사님이
가족 회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라고 했는데 가족 회의하는 모습이 포착된 건 아니죠, 그렇죠? 가족이 함께 들어가는 게 포착이 됐고, 들어가는 게 포착됐고. 그 안에서 회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일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그래요. 이게 법적으로 지금 그 일 가족이 정경심 부인이건 조국 장관이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은 일을 했더라도 정말 이게 과장된 문제라고 억울하더라도 이 정도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분열할 정도의 큰 일이 터지면 제 생각에는 장관으로서 자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결단을 해야겠다. 사실 이런 회의가 있었으면 얼마나 이상적일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마 지금까지 행동으로 봐서는 누가 봐도 이제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세게 치고 나갈 것이냐, 속도를 낼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응을 아마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느닷없이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 한 것까지 아마 예상을 했을까 싶기도 하네요. 조국 장관이 나라를 위해서 결단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단이 뭡니까?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결단.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결백하냐 아니냐는 개인의 문제인 거잖아요. 크게 물론 이거는 법무부 장관 이전에 어쩌면 문 대통령께서 생각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해도 법무부,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임명되기 전만 해도 의혹만으로 장관 임명하는 걸 철회한다면 이게 과연 정의인가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만 해도 전 동의했습니다. 그게 맞죠. 안 좋은 선례가 남겨지면 계속 이게 악용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정도 시국이라면 나라를 생각한다면 저는 지금쯤은 대통령도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온 국민이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 정도라면 전 대통령도 좀 고민할 때가 된 것 같고 그 이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도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건 맞잖아요.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중심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저 정도면 이쯤 되면 조금 미안한 마음이 좀 들 것도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 관련된 이야기 중입니다. 검찰이 소환해서 물어볼 게 많습니다. 코링크가 정경심의 것이다라는 핵심 진술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웰스 CNT 대표이사인 최모 씨, 이 웰스 CNT는 어디입니까? 코링크의 투자금을 받은 곳이죠. 코링크가 투자한 곳이에요. 지난달 조국 쪽과 통화했다. 진짜 돈을 누가 넣었냐라고 묻자 처음엔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니 나중에 정경심 교수다라고 말을 했다. 이미 앞서 저희 지난주부터 정황 증거들 보도해드렸는데 그 정황 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진술이 지금 나온 셈입니다. 그러면서 조 씨가 나한테는 정 교수가 운용사라고 해서 운용사인 줄 알았다라고 웰스 CNT 대표이사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경심 교수가 WFM뿐만 아니라 익성도 관여했다라는 의심 정황이 나왔는데 검찰이 코링크 설립, 익성이 주도했다라는 걸 의심하고 있어요. 비상장사 익성, 코링크를 통해 우회 상장을 했다라는 의혹. 조국 조카는 익성 이름 나가면 다 죽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이게 핵심인데 정경심 교수가 한투 직원에게 2017년 7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WFM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익성도 함께 알아봐달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인데, 자, 김弁박사님, 자, 요거 계속해서 보면서 좀 얘기할게요. 정 교수가 김모 씨에게 지금 익성도 함께 알아봐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조 장관은 앞서 청문회에서 저와 제 처는 코링크도 처음 알았고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코링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도 몰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정 교수는 코링크가 투자하기 전에 WFM하고 익성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코링크 PEA 초기 설립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정경심 교수가 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부인에게 돈을 건넸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코링크 PE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블라인드 펀드에 돈을 투자했다고 하는 조국 부부가 전혀 투자와 운용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거짓말로 상당 부분이 드러난 사실이 아닐까 싶고요. 사실 조국 장관이 지금 당장 해명해야 되는 첫 번째 내용 중에 하나는 청문회와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자처한 셀프 기자간담회에서 이것은 운영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블라인드 펀드여서 나는 코링크가 누군지 어디인지도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완전히 배척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부터 일단 해명을 하고 시작돼야 되는데 일단 사모펀드에 대한 문제가 이러한 알았다 몰랐다의 문제에서부터 훨씬 더 깊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얘기 중에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바로 이 사모펀드에서
오촌 조카가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50억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돈 중에 10억 원 정도의 돈이 정경심 교수에게 흘러 들어갔다. 이 문제가 확정이 되게 되면 횡령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등까지 그러니까 오촌 조카랑 정 교수가 같이 횡령한 거다.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본 것처럼 웰스 CNT 대표가 바로 지금 최모 씨라고 하는 대표가 오촌 조카와 통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 누가 돈을 넣니? 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실질적인 소유주가 정경심 교수인 것처럼 대답하는 과정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쯤 됐으면 오늘 아침에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표창장에 대한 진위 여부 그리고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상당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자택 안에 있지 않을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은 사모펀드에 관한 진실을 밝히는 두 가지가 남아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경심 교수, 더 나아가서 조국 장관에 대한 휴대폰 압수수색이 필수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사실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입을 맞춘 정황이라든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있었던 숱한 범죄 속에서 휴대폰 압수수색은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었죠. 두 번째는 이 사모펀드를 둘러싸고 있는 자금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사모펀드에 대한 진실 문제들은 조금 더 깊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번째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물타기다, 신종 물타기다, 이런 말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집계됐습니다. 취임 이후 최저치, 게다가 대통령이 대선 때 받았던 득표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부정 못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 후 최고예요, 53%.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받았던 득표율이 41.1%인데 대통령을 지지합니다라고 밝힌 사람이 득표율보다 더 낮아졌어요. 40%. 자, 이쯤 되면 민주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더 적다. 이 말은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도 앞서 장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지합니다라는 말을 할 준비는 돼 있는데 말 못할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탈해 나가고 있다는 건데 내일 의총이잖아요. 박용진 의원님. 예. 지난 의총에 제가 취재하기론 현역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조국 장관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먼저 결단을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힌 분들이 몇 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민주당 분위기 현재 어떻습니까? 지난번 의총에서의 어떤 결이 조금 다른 의견과 또 단단하게 조국 장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때도 조국 장관 카드를 접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었고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 그대로 민심의 여러 가지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 이렇게 돌파형으로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됐었던 겁니다. 직시하라. 예, 현실을 지금 직시하라. 상황은 그때 이후에 한 달 가까이가 지금 흐른 상황입니다. 한 달 가까이가 흘렀고 연일 우리 이 돌직구 쇼만 하더라도 그렇고 모든 언론이 연일 우리 조국 장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연일 의혹 보도를 내놓고 있고 비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내일 의총은 사실은 이제 정책 의총입니다. 예. 관련된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가 있을 거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도 내일이면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내일이면 이른바 박용진 3법, 유치원 관련 3법이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이제 표결만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이걸 앞두고서 이제 당으로서는 이 법안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논의할 텐데 조국 장관 관련해서 논의는 예고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갔고 당 지지율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고민을 하는 것이 이제 여당의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아마 비공개이겠지만 예. 의원들의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기 위한 노력들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한 대통령 취임하고 퇴임할 때까지 5년을 쭉 계속 청와대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보면 우리나라 지금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대통령의 지지도는 시간이 갈수록 숙명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인정. 그러나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는 이 육감상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예. 이게 너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빠졌던 무당층들이, 뭐 다른 조사는 지금 한 40% 정도 무당층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무당층이 특히 야당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충분히 그 야당으로 돌아선 게 아니라 이상하다 정도를 갖고 있는 거 있고, 이 정도 상황이라면 지금 갖고 있는 40에서 45% 지지층의 근간도 굉장히 그 와해되고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때 빨리 정리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끝간데 없이 그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총선을 앞둔 여당 지지도와 역전이 생기는 또 다른 현상이 발생한다면 이건 여당 내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거는 대통령제로서는 제일 안 좋은 소위 영어 나오는 그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대통령도 그렇고 청와대 참모진도 그렇고 빨리 정리를 해주는 게 향후를 해서 더 낫다고 봅니다. 이 40%의 무당층들이 야당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주고 뭔가 다른 정책, 다른 이슈로 간다면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꼭 정부 여당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참에 꼭 좀 한번 결단을 하고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도대체 뭐 때문에 자꾸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바로 이제 정기국회 들어가잖아요. 정기국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또 조국 이슈로 갈 거란 말이에요. 예. 왜 그렇게까지 가지 말고 이참에서 좀 정리를 해줘야 대통령한테도 국민들한테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제가 여쭤볼게요. 박정환 대변인이 청와대에 오래 계셨으니까 여당에서도 사실은 오른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 박용진 의원, 김혜영 의원, 금태섭 의원, 조홍천 의원 했다가 뭐 일부 지지자한테 문자 폭탄도 많이 받고 계신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왜 결단을 못하냐? 도대체 대통령과 조국 장관은 무슨 사이길래 결단을 못하느냐? 그걸 묻고 싶어요. 굉장히 과장된 가설을 하나 만들죠. 우선 첫째는 저는 이렇게 믿고 싶어요. 셀프 검증했잖아요. 조국 장관 민정수석 있으면서. 물론 한 달여 공백은 있었지만 셀프 검증을 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있는 핵심 참모들이 조국 장관이 주변의 의혹이나 문제가 이 정도, 이 지경까지 갔을 거라고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상황을 알고도 임명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황당한 가설. 자꾸 이렇게 가서 조국 장관을 옹호한다면 그럼 대통령은 조국 장관과 뭐 또 다른 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보도된 것 말고 다른 뒤에서 뭐 증권가나 여의도나 이런 데 보면 정말 황당한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조국 장관 뭐 사모펀드와 관련한 이런저런 의혹들이 거기에 정권의 핵심 누군가가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 또 누가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의 지지율을 한번 살펴봤죠. 그리고 여의도 이야기 좀 몇 개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야당 얘기부터 들어볼 텐데, 황교안 대표가, 민부론? 민부론이죠. 민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경제가 응급 상태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 주도 성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민부로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이 될 것입니다.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금 늘려서 정부의 덩치를 키울 게 아니라 국민이 뛰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심폐소생술이 시급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 특검하자. 나와 황 대표, 조 장관, 대통령 아들까지 다 특검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딸아들, 조국 딸아들, 황교안 대표 아들아들, 저희 딸아들 다 특검합시다 여러분. 감싸기 하다 못해 이제 물타기입니다. 물타기. 저보고는 뜬금없이 원정 출산했다 그래요. 제가 맞습니다. 원정 출산했어요. 부산에 살면서 아기 날 때 친정 있는 서울에 와서 아기 낳습니다. 자, 나 원내대표의 특검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뤄질 수 없는 황당한 제안으로 자신의 아들, 딸 특혜 의혹을 비켜가려는 새로운 물타기 수법이다라고 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김배민 박사님, 네. 지금 여야는 뭐 계속 앞으로도 할 일이 많지만 지금 누군가가 결단을 해주지 않고 본인이 결단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계속 여야는 조국 갖고 충돌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국정 이 감사 그리고 현재는 대정부 질문 등을 앞두고 있는 정기국회에 대한 모든 것들이 블랙홀처럼 조국 장관 이슈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건데요. 여당과 야당의 대치전선은 뭐 어제도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 내일도 계속 그럴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박용진 의원과 같이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은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지점에 이르는 부분들이 사실은 조국 장관 이슈를 풀어내는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지지율과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사실 상당 부분 근소한 차이까지 왔습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 밑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청와대의 목소리에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과 같은 현상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할 말을 한다. 우리가 작년도 2018년도 지방선거 봤을 때는 누구나 다 같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선거를 치르겠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보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떨어지는 순간 대통령과 함께 내년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소수의 목소리로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많은 지지자로부터 문자 폭탄 등에 대한 어려움을 감수해왔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살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사실 조국 장관 이슈에 대한 가장 큰 부담을 갖게 되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관심 포인트일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강기정 수석도 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찾아가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게 결국 민심이기 때문에 이 민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이? 저와 함께 사건 풀로 이동하시죠. 네, 취재 수첩 Y입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공개를 할 텐데요. 오늘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교에 곽대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문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춘재가 계속해서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DNA 증거까지 나왔는데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춘재는 왜 부인할까? DNA 증거에도 혐의 부인. 5차, 7차, 9차 사건의 DNA 분석 결과 용의자 이춘재의 DNA와 99% 이상 확실한 것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국가수 소견이죠. 이춘재는 세 차례 대면 조사에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입을 반드시 열게 하겠다 총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승균 전 총경 등 연쇄살인 당시 수사진 그리고 강호순의 자백을 이끈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할 예정입니다. 처제 살인사건 수사 기록을 통해서 화성 사건과의 연관성을 들여다볼 방침인데요. 1988년 7차 사건 직후 버스에 태워서 악마의 초상화, 몽타주 작성 도움을 준 목격자 시외버스 안내양을 찾아 나서서 모친 등의 가족 동행 방안도 현재 고려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경찰대 사법대 교수니까 네. 곽대경 교수님, DNA, 소위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빼박이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네네. DNA 증거 99.9% 이상 나왔다는 거는 이 빼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전자 염기 서열이 9개가 일치할 그 확률 자체는 사실 수십억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을 조금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두 사람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의 겁니다. 없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실 지금 현재 이제 진범으로 이제 추정되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이제 90년 초반까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경찰의 과학 수사 능력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거의 24년 동안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시대의 과학 수사 능력, 특히 유전자 분석하는 수준이 우리가 세계적인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부인하고 있다. 그게 이제 일단은 뭐 범죄자는 무조건 자기 범인
범행을 갖다 일단 부인을 하고 최대한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기의 혐의를 인정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뭐 수사에 그래도 나와가지고 이 진술하는 이런 걸 보면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 궁금증 이런 게 상당히 강하고 이제 경찰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호기심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결국 자기가 일단 경찰을 만나서 혐의를 부인을 해야지. 만약에 경찰을 만나지도 않겠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좀 자인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자기 범죄를 갖다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한 그런 생각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DNA는 나와서 이춘재가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이춘재의 입에서 그때 당시에 도대체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5차, 7차, 9차 말고 다른 사건들도 이춘재의 소행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춘재의 입을 열어야 할 건데 자, 본인이 계속 이렇게 부인하고 있어서 경찰이 프로파일러도 투입할 예정이지만 이춘재의 입을 열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자체가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진실을 알기 위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계속 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이제 이춘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기소를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내가 시인해서 내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자백을 한다면 오히려 현재 지금 무기징역으로 다른 범죄를 수감 중인데 오히려 가석방도 안 될 수 있으니까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부인을 하겠죠. 저기서 해봤자 뭐 사회적인 비난을 더 받게 될 것이고 가석방도 안 될 것이고 또 이게 경찰이 기소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어차피 판사가 네가 범인이다라고 관리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것이고 그럼 자기 입장에서 그냥 부인하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그리고 도대체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나 그동안 기술이 얼마나 발전됐나 호기심 한번 지켜보면서 상황을 그냥 그야말로 한번 관망하려는 것이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리포트 하나 볼 텐데요. 경찰이 이춘재를 수사하며 주목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이춘재가 회사 생활을 했는데 출퇴근을 했었던 통근길에 지금 경찰이 그 통근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춘재의 당시 통근길에서 주요 사건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겁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춘재가 경기도 화성의 한 전기회사에 다닌 건 1980년대 말. 당시 본적 주소지였던 진알리에 살며 출퇴근을 했습니다. 이 도로는 이춘재의 집에서 회사로 통하는 유일한 길인데요. 이 길 주변에서만 모두 3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 2차 사건 피해자는 집 주변 목초지와 농수로에서 발견됐고 세 번째 피해자는 회사로부터 불과 300m 떨어진 축대에서 안매장된 채 발견됐습니다. 6차 사건 피해자는 이춘재의 집이 있는 진알리 소재 야산에서 발견됐고 4차 사건도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화성이라는 지역 내에서 사체를 유기한 걸 보면 그 범인이 여기에 대한 지리감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디테일하게 봤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1, 2, 3차 사건 현장에서 수거된 증거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길 계획입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이춘재의 추가 범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현장 주변에서 줄곧 살았던 이춘재가 어떻게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망을 빠져나갔는지는 의문입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당시 수사선상에 올랐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자, 곽 교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팀이 왜 이춘재를 주요 용의선상에 올리지 못했는가가 아쉬운데 지금 DNA가 나온 건 5차, 7차, 9차. 그런데 우리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듯이 통근길에 1차, 2차, 3차가 사건이 일어났고 이춘재의 집과 회사 근처에서 4차, 6차가 나왔다. 그러면 이춘재가 지금 관계된 게 1차, 2차, 3차, 4차, 5차, 7차, 6차, 9차.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춘재의 입을 열어야 되는데 통근길에 집중됐다. 개연성이 있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진범으로 이제 특정이 된 그 범인 같은 경우는 화성에 있는 전자 부품 회사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집이 진안리에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거의 대부분의 범행들이 반경 집과 회사로부터 반경 3km 이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지리적 연고감이 있는 범인이 이제 연쇄살인을 저지른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어려서부터 자라서 출퇴근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길들을 잘 알고 있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1차, 2차, 3차, 4차, 6차 사건의 진실을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드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위안부와 관련된 망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류석춘 교수의 이야기인데요. 직접 한번 류 교수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그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서 매출에 들어가겠고요. 살기가 어려워서. 애너 좋은 손님들한테 술만 따르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족대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그래요. 옛날에는 그렇거든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 자, 이른바 위안부 여성들이 자발적인 위안부 여성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에게 궁금하면 학생도 접대부 생활을 한번 해보겠느냐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한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반응도 취재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시국에 맞지 않는 행동이 아니었나. 생존자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도 너무 화나는 일이고, 자기 주장을 강요하듯이 말하는 거는 정말 잘못되었기 때문에 좀 강하게 징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연세대학교 총학과 동문들은 류석춘 교수에 대해서 파면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한국당도 류 교수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지탄받아 마땅하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류 교수 입장도 지금 나왔죠. 분명히 해명할 부분이 있다. 때가 되면 입장을 표명하겠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변호문 변호사님, 네. 자, 이제 위안부에 대한 발언이 지금 논란인데 그 발언에 이어서 본인에게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학생도 해볼래요? 라고 발언한 게 좀 더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이제 그분에 대해서 성희롱에 대해 성폭행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기는 할 텐데 아마 성희롱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석춘 교수가 발언한 고의를 볼 때 그 여학생을 성적으로 희롱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마 이제 자신에 대해 의견을 아마 진술한 과정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성희롱 자체는 약간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고, 다만 학자로서 말씀하신 거에서 상당히 부적절한 측면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예전에 이제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에도 보면은 박유하 교수가 이제 사랑대의 많은 이제 할머니들을 그 인터뷰하고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 끌려갔던 것이 아니라 일부는 자발적으로 뭐 근로정신대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생계처에서 간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다 일본에 끌려갔다고 해서 다 그냥 정신대다 뭐 그러니까 위안부였다라고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조금 분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개진했다가 사회적으로 큰 좀 역풍을 맞았었죠. 아마 류석준 교수도 아마 그 연구원생 입장에서 일본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끌고 가서 일본을 절대적인 가해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한일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일부 그런 측면도 있고 이런 측면도 있고 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측면과 잘못되게 이제 한쪽 의견을 지나치게 부각을 해버렸고 지나치게 왜곡된 의견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무리가 컸던 것이죠. 정말 학자로서 객관을 얘기하고 싶다고 한다면 일단 그 위안부 문제 자체는 일본이 정말 잘못한 것이었고, 이 와중에서 일부 자발적인 게 있다고 하더라도 위안부 문제 자체는 전적으로 일본의 책임이라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는 게 필요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아니라 일부 사례를 가지고 또 그것을 또 일본에 면죄부를 주탄 얘기를 만들어 버림으로 인해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셨던 거죠. 좀 부적절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유석춘 교수의 논란의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시죠. 그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서 매출에 들어가겠고요. 살기가 어려워서. 애너 좋은 손님들한테 술만 따르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족대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그래요. 옛날에는 그렇거든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 곽태훈 교수님, 네. 확실히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당시 시대의 그 아픔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좀 부적절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어떤 시대 상황, 그리고 이제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들 이런 것들에 충분히 이제 좀 근거하지 않은 그런 뭐 학자로서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실제로 그 학생들의 그런 어떤 반응에 대해서 본인의 진위를 갖다 충분히 그 오해 없이 전달하지 못한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취재수사 Y 일단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강력부인 이춘재 그리고 위안부 망언의 논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